네, 안녕하세요. 두유TV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영상의 조회수에 비해서 좋아요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좀 힘이 많이 빠지는데요.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좀 힘이 나서 더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청약입니다. 청약. 아파트 청약에서 소형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소형주택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의외로 모르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한 분하고 좀 상담을 했는데, 이분의 얘기는 이제 계속 청약이 떨어진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단 주택이 하나 있는 거죠. 1주택 처분 조건을 하다 보니까, 일단 무주택 점수가 거의 빵점이 나오는 거죠. 32점 만점인데, 그리고 가점이 당연히 낮고, 그리고 가점제에서 경쟁할 수도 없고, 당연히 계속 청약 넣는 것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 하나는 이제 예비당첨인데 번호가 260번대 나왔더라고요. 260번대면 사실 요즘 힘들거든요. 당연히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어디에 갖고 있냐, 집이 몇 평짜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가격은 얼마 정도 되냐. 이제 좀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주 작은 집에 살고 있었고, 시세도 보니까 2억이 안 되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죠. 그러면 혹시 수도권에 1억 3천 이하, 6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전용 면적 물어봤더니 전용 면적을 잘 몰라서, 전용 면적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이버에 들어가도 나오고, 그리고 공시가격 알림이 들어가도 나오고, 등기부등본 띄워도 나오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나오고, 집에 있는 등기권리증에도 나오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아파트 가격을 물어봤더니 한 2억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시가격 알림에 빨리 들어가 봐라. 네이버 검색해서 공시가격 알림이 들어가서 보니까 집을 조회해 보니까 이제 전용 면적이 46평방미터 밖에 안 나오고 소형주택이죠. 그리고 공시가격으로 1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형주택이 맞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공시지가는 아시잖아요.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토지의 가격을 매기는 거죠. 공시지가의 목적은 이제 세금 부과가 주 목적이죠.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이제 감정평가사들한테 이제 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표준지에 대한 이제 공시지가를 매겨요.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 하나하나의 지가를 매기는 게 이제 개별 공시지가고, 주요 거점을 갖다가 매기는 게 이제 공시지가인데, 공시가격은 땅이 아니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기는 게 공시가격이거든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똑같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틀리다. 공시지가는 이제 땅에 대한 거고, 공시가격은 이제 공동주택,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공동주택이니까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격은 한 60에서 70%밖에 안 됩니다. 시세에. 예를 들면 1억짜리다, 시세가 1억에 거래된다 그러면 공시가격은 한 6천에서 7천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또 최근에 또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주변에 이제 저가 아파트 올라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2억이 거래된다라고 한다면 60% 잡으면 한 1억 2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조회해봤더니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1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니까 이제 올 연말까지는 일단 1억 원이라는 얘기죠. 올 연말까지 이제 1억 원으로 간다는 얘기고, 내년 되면 다시 또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르면 좀 반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제 표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1억 3천 이하가 되고,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이하가 되거든요. 그러면 청약할 때 특별 공급에는 안 됩니다. 특별 공급에는
소형주택에 대한 그런 혜택이 없어요. 무조건 주택이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공급, 뭐 신혼특공, 뭐 생애제초특공, 노부모 부양, 뭐 기간추천 많이 있잖아요. 다자녀 특공 이런 그 특공에는 그런 주택이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약을 넣을 수가 없어요. 특공에는. 그 LH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도 그런 소형주택도 주택을 인정합니다. 일반 민간 아파트의 그 특공에서는 그 주택수에 포함하지만 일반 그 민간 아파트, 민영 아파트라고 하죠. 민영 아파트에서 분양하는 1순위에서는 그 주택수에서 그걸 제외시켜줘요. 그럼 무주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 그 1주택 처분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들과 같이 겨룰 수 있다. 같이 경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벨 등급이 한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유주택에서 이제 무주택으로 한 단계 이제 그 신분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그 소형주택을 갖고 있는 기간은 무주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무주택 그 기간이 그 15년 이상이면은 32점인가 그렇거든요. 그 32점을 내가 만약에 15년 동안 그런 집에 살고 있었다 한다면, 그리고 다른 주택이 없다라고 한다면 청약 가점이 32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청약 가점이 20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30점 넘으면 52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점과 52점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20점과 52점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억울하죠. 저 같은 사람을 좀 빨리 만났으면 진작에 내일 장만이 끝났죠. 이미 청약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당첨될 것도 많았고, 뭐 과거에 어떤 좋은 기회를 다 놓쳤지만 앞으로의 분양 받을 때는 이제 52점으로 청약을 넣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에 희망을 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에게 그런 얘기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청약을 포기한 상태였는데 이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희망이 32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청약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데 모집 공고를 안 읽어보고 하신 분이 90%가 넘어요. 대부분 다 모집 공고도 안 읽어보고 그냥 대충 주변에서 넣으라니까 넣고 가점도 계산을 잘 못해요. 가점 계산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 뭐 부양가족 수에 자기를 포함한다든가, 그 청약통장 기간을 잘못 계산한다든가, 무주택 기간을 또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제 부양가족에서 가장 많이 틀리죠. 부양가족에서 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부모님이 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빼고 넣어야 되는데 넣고 한다든가, 뭐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제 부양가족인데, 계산을 잘못하다 보니까 청약을 넣고 나서 부적격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부적격자가 뭐 웬만한 단지 3, 40명씩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그 1순위, 2순위 청약 끝나고 나면 서류 받아보면 이제 그런 부적격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비 당첨자들한테 그 기회가 가는 거거든요. 부적격자로 적발이 되면은 뭐 1년인가요? 청약 그 페널티가 있어요. 청약을 못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죠. 그것도. 그래서 청약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청약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 상담한 분처럼 자기가 32점이랑 가점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동안 그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점제가 추천제에서 계속 경쟁했다는 거죠. 땅을 치고 막 후회를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청약 공부를 청약을 하실 거면 모집 공고를 정독을 한 3번 정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집 공고 읽어보시고, 계속 모르는 거 있으면 청약홈에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되거든요. 청약홈에 그 콜센터가 있어요.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그쪽에서 답을 잘 해줍니다.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청약 홈 들어가면 또 청약 제도가 나오니까 청약 제도 들어가서 청약 대상자 다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계속 읽다 보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콜센터에 전화하면 또 친절하게 안내해 주잖아요. 과외 선생님이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 상담하면서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기존에 집을 뭐 분양을 받아도 몇 번을 받았을 텐데 그 소형주택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지금까지 그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좀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민간 아파트, 그러니까 뭐 힐스테이트나 프루지오나 자이 같은 이런 민간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실상 뭐 다 거의 90% 이상이 민간 아파트니까, 여러분 다 뭐 그걸, 민간 아파트를 다 넣고 계시니까, 거의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제 영상을 보고 숨은 가점을 찾아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행운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무주택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분 같은 경우, 소형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소형주택을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혜택이 크겠죠. 왜냐면 그 기간만큼은 다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좀 당첨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질문이 많이 쏟아지는데, 이 청약법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청약 제도를 청약법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청약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 같은 일개 유튜버들 마찬가지지만, 뭐, 다른 대형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다 알 수가 없거든요. 뭐, 기본적인 건 알겠죠. 그렇지만, 조금만 이제 틀어서 얘기하면 몰라요, 잘. 저도 청약홈에 전화 계속 하거든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럼 그쪽도 헤매. 제 질문에. 왜냐하면 이게 계속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계속 여러 사람한테 묻다 보면, 가장 정확한 건 청약홈의 문양이 가장 좋아요. 청약홈도 제가 지난번에 통화할 때 청약홈 담당자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 전화해가지고 통화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자기가 청약할 거잖아요. 자기가 집을 분양받을 거고, 그리고 최소한 뭐 몇 억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세법인데요. 청약법도 많이 사람들이 모르고 틀리지만 세법도 많이 틀리거든요. 세법은 저도 지난번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세무사가 상담을 잘못해가지고 저도 곤란을 겪은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세법도 굉장히 좀 그 정부에서 26번의 대책으로 인해가지고 뒤죽박죽 돼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양도소득세. 상당히 복잡해요. 그거를 잘 설명해 주는 세무사 많지 않거든요. 세무사도 그 양도소득세만 하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일반 세무사들은 잘 몰라요, 일반 세무사들도 실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 같은 경우는 이런 저 같은 유튜버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답답하니까 물어보시겠죠. 하지만 정확하진 않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최대한 뭐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100% 장담 못 하겠어요. 다른 유튜버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이라든가 청약법은 청약홈에 아니면 그 국토부에다 전화해서 알 때까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세법은 아는 세무사를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그 가까운 그 지방 세무서 아니면 거기 국세청에다 전화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알고 나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특히 그 세무 같은 경우는 잘못 그 판단하면 뭐 양도소득세 뭐 1억 정도 날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특히 세무는 정말 중요합니다. 청약 같은 경우는 실수하면 청약통장 못 쓰는 정도,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크죠. 청약통장을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무 같은 경우는 잘못 알고 거래했을 경우에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세무 같은 경우도 뭐 저 같은 유튜버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직접 알아보시는 방법이 좋다. 물어보시더라도 저 같은 유튜버들한테 물어보시더라도 100% 신뢰하지 말고 계속 또 뭐 하다못해 네이버 검색한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그걸 검증을 하셔야 돼요. 절대 뭐 블로그 글이라든가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 그걸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저도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틀린 거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유튜브 다른 거 보더라도 틀리게 설명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청약도 마찬가지고 틀리게 설명하는 분도 많고, 뭐 대다수는 뭐 한 8, 90%는 맞는데 한 10%, 20%는 틀리게 그 설명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뭐 그래서 저도 뭐 댓글을 단 적도 있고 이거 틀렸다고 한 적도 있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세무사도 아니고 제가 뭐 청약홈의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없는 건 자신 없으니까 뭐 알아보세요. 자꾸 알아보시라고 이제 댓글을 많이 다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무도 세무사 상담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이 있어야 상담이 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상담하는 거는 그쪽에서 답이 제대로 안 나와요. 피드백이.
내가 정확하게 그 설명해줘야 그쪽에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그쪽에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오듯이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결론은 청약 하실 분들은 청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거래를 하기 전에는 세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특히 주택이 하나인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한 집에 세대원 중에 집이 뭐 하나씩 있다든가 집이 한 채가 넘어가면 일단 거래할 때 세법부터 확인해 보시기 맞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서 숨은 가점을 찾아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래하실 때 세무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